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형제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요, 논문이에요.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논문인 석사학위 논문인데, 악리나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자정체성 연구라는 책이고요. 여성 3부작을 중심으로라고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영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여성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작가님의 댁에 갔다가 따님이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학부는 중문학을 하셨고 교육대학원에서 이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신 걸 제가 이제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고,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who am I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을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걸 보면 여성의 지위나 역할의 변화가 문학과 매체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실현이 돼요. 특히 영화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cultural studies라고 해서 문화 연구라는 말을 이 비평에서는 씁니다. cultural studies.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문화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영화가 특히 반영론적인 관점, 우리가 반영론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걸 이제 반영론이라고 하는데 이 반영론적 관점에서 문화적 산물이고요. 또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제간 연구, 인터디시플리너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도 하죠. 인터텍스추얼리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간텍스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 또는 어, 문학 또는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 교과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인터 텍스츄얼리티라고 하고 이걸 이제 학제간 연구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여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자 하는 양리나 감독의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를 분석해서 현대 중국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죠. 여성 감독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죠. 물론 이제 남성 감독들 중에 이제 장혜모 감독이 있죠. 인생이라는 특히 영화가 대표적인 그 작품 아닙니까? 이런 남성 감독들도 있지만 여성 감독들이 또 여성의 문제를 훨씬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영화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선전용으로 존재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에짓프랍이라고 하거든요. 선전용, 에짓프랍.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에듀테이션 프로포간다. 에듀테이션이란 건 동요란 뜻이고요. 흔들리는 거죠. 프로파간다가 선전이죠.
이걸 이제 머리 글자를 줄여서 에짓 프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 관객이 증가를 많이 이루죠. 여성의 경제적 지위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영화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중국 영화 분야에서 젊은 여성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포스트 6세대 여성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뉴 파워 여성 감독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여성 감독이 양리나 바이쉐 뭐 등 여러 감독이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제 양리나 감독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리나 감독의 영화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기록 영화죠. 오랜 경험에서 오는 그녀만의 대상을 바라본 시각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이 양리나 감독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외하고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직접 여성 3부작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이제 만들어요. 롱잉 포 더 레인, 춘몽. 롱잉 포 더 레인이니까 이제 영어적으로 말하면 비를 갈망한다는 거죠. 롱잉 포 더 레인이죠. 이 롱이라는 것이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한자로는 춘몽, 봄의 꿈이라고 했고, 스프링 타이드, 그래서 춘조, 봄의 어떤 기운, Song of Spring, 그러니까 봄의 그 노래죠. 이런 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영화가 시대적 문화와 인물의 관계에 상당히 집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화는 감독의 유일한 장편 영화죠. 여성 3부작.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논문의 어떤 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리나의 여성 3부작의 롱잉 포 더 레인부터 보면 이게 이제 2013년에 개봉을 한 작품이죠. 13년 개봉. 자,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감독에서 장편 영화 감독으로의 첫 번째 데뷔작이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2013년 같은 해에 제37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관심상을 수상을 했고요. 어, 금마 영화제에서 주인공 친구로 출연했던 최홍이 금마장 여우 조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작품이 스프링 타이드죠. 이건 양리나 감독이 각본 연출하고 스프링 타이드 두 번째 작품이죠.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춘몽이었고 두 번째가 스프링 타이드예요. 이 춘몽이 바로 이제 롱잉 포 더 레인이라고 그랬죠. 이 작품도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2019년에 개봉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타이드는 그런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작품이 송 오브 스프링이죠. 봄의 노래죠. 봄의 노래. 그래서 이 작품도 송 오브 스프링이라는 작품으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부작을 제작함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모두 이 봄춘자를 썼다는 거예요. 봄춘자. 진짜 이렇게 봄춘자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작품 상영을 앞두고 영화의 제목을 마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목을 바꾸기 전 영화적 시각이 딸에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마라는 제목으로 부르게 되면서 관객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 엄마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마라는 게 엄마잖아요. 중국어에서 빠바, 마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mother죠, mother. 이게 이제 엄마는 엄마, mother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양순음이라고 해요. 이걸 음성학에서는 양입술 소리죠. 그래서 이 엄마의 소리가 제일 먼저 아이가 부를 때
맘마, 그다음에 엄마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양리나 감독에 대해서 성장 배경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배워서 무용수로 활동했고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했고 또 연기과에 진학을 해서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한 그런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아장크 감독의 영화 플랫폼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영화배우 길도 걸었지만 감독의 길이 자기에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감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양이나 감독의 부모는 이제 그녀가 가무단에서 집단 생활을 할 때 이혼을 하고요. 그 이혼 과정을 직접 겪지 못한 그녀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10년 동안은 무용수, 10년 동안 연극배우, 1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런 감독, 3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성이며 딸이자 엄마이기에 여성 모녀의 관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 3부작을 기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을 좀 보면 다큐멘터리 시장이 1996년부터 이때 다큐멘터리, 이제 기록 영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다큐멘터리라고 하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관심사가 노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라서 노인들과의 소통이 이제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노인 쪽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생활상, 광장, 춤, 이혼, 역사 이런 다양한 주제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촬영한 함께 춤을 추자라는 작품은 공원에서 광장 춤을 추는 사람들의 사이에 얽혀 있는 감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작품들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작품들을 만들게 됐는데 특히 이제 2013년에 첫 영화이자 여성 3부작의 첫 번째 영화 롱잉 포 더 레인이 개봉이 되죠. 자, 이 작품이 개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리나 감독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국내 논문 검색 사이트 리스가 있죠. 논문 리스. 거기에도 한 편이 유일하게 있고요. 역사 속 중국 영화에 등장했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 이런 또 바이쉐라든가 양리나 텅총총 세 명의 감독을 중심으로 영화에 대한 분석 뭐 이런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 이미지란 어,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소논문 포함해서 60건의 문헌이 검색됐지만 5세대 이전의 감독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6세대 감독이라는 주제로 검색한 결과 30건 정도만 문헌이 검색이 되었고요. 그중에 여성에 관한 분석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먼저 여성의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죠. 에릭슨.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에릭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자아가 자기 표상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정체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개념으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되고 또 이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 성이라는 건 섹스와 젠더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섹스와 젠더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스라는 것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젠더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결정된 성이죠. 남자, 여자는 섹스고, 후천적으로 구성된 성이 젠더죠. 타고나는 생물학적 운명, 해부학적 구조가 섹스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습득의 결과가 젠더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로봇을 가지고, 여자들은 인형을 갖고, 이런 게 다 섹스와 젠더가 되겠죠. 이 젠더는 여자는 이런 걸 가지고 놀아야 돼. 남자는 이런 걸 가지고 놀아야 돼. 이런 게 섹스와 젠더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6세대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논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포스트 6세대 감독들이 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1960년대생이에요. 1960년대 생이고 1980년대 중반부터 그다음에 199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래서 영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한 그런 감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주체가 되는지,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한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사 분석에서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런 걸 연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뭡니까? 시몬느 보부아르가 여자는 제2의 성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 했죠.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2의 성이라는 The Second Sex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모르 드 보부아르가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유용하죠. 여자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서 타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의 위치. 여자는 항상 타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이 타자라는 게 한자를 쓰면 타자죠.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각적, 상징적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물과 꿈의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물. 물이라는 것은 또 여성을 상징하죠. 여성.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양수하고도 관련이 있죠. 양수.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래서 물은 양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을 당연히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수로 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 수로 부인이라고 할 때 이 수로라는 말 자체가 양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의 분석에서 프로이드의 이야기, 바실라르의 연구 이런 것도 참고해서 논문을 쓰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면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의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변. 불변의 반대죠. 이런 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성 신화, 이미지가 상당히 줄을 이루죠. 신중국 이전의 초기 영화에서는 이 도덕을 지키는 모럴이죠, 모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2010년 이후에 포스트 6세대 여성 감독들이 출연하면서 여성의 이미지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1970년대생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 이후에 개방 80년대를 경험을 했고 여성의 생명 가치, 정체성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양리나 감독의 작품 속에서 설정한 가족 관계에 의해서 주인공이 어떻게 타자화되는지, 또 가족 안에서 남성의 부재라는 특별한 상황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 속의 여성, 타인의 개인만이 한 개인을 타자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시모르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나를 객체로 전락을 시켜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빠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논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업주부의 위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영화인 롱잉 포 더 레인에서 주인공 팡레이가 평범하고 비교적 풍요로운 중산층 표준 가족을 이름에 살고 있죠. 남편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딸이 있고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롱잉 포 더 레인에서 이제 이 팡레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되죠. 또 영화는 가사 도우미를 뽑기 위한 면접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면접이 끝날 무렵에 면접자가 팡레에게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묻자 그냥 집에 있다. 그래서 사회적 현실에서 존재 상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거 보통 이제 여성을 이제 일본어 가네라고도 하죠. 가네, 카나이라고 하죠. 주부, 주부를 이렇게 카나이란 말도 쓰죠. 우리가 이제 아내라는 것도 안해잖아요. 아내라는 말도 집안의 해라는 의미죠. 집안의 해.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주로 집에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계집 이러면 음, 약간 여성들을 약간 비하해서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이 계집은 이 나쁜 뜻이 아니라 옛날에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이 계집은 이 개가 계신다는 뜻이고요. 집이죠. 집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집이라는 말은 다 아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래희가 어떤 그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 상실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딸을 유치원에 데려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 중산층의 가정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으로 장면을 많이 넣어요. 딸을 데려오는 장면 유치원에서 또 차가 멈추었을 때 차창 밖으로 아이를 안고 구걸한 여인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딸에게 저 여자가 아이의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고 집안일 할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불안하게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라든가 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들려오는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도 이 영화 속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의 그런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위의 부부의 모습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또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고, 또 남편에게 비롯된 성적 박탈감은 여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또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남들에게는 되게 풍요로워 보이는 중산층 여성의 삶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된 욕망이 성별에 따른 규제, 윤리, 도덕 이런 것에 이제 비롯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는 걸 영어로는 디자이어라고 그래요. 디자이어. 이 디자이어는 그냥 욕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성적 욕망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현실의 권태를 꿈속에서 찾아요. 꿈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권태를 찾게 됩니다. 권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 이런 걸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주체적으로 변신해 가는 거죠. 꿈속의 욕망이 현실을 침범하게 되고 또 꿈과 멀어지려고 비과학적인 방법인 도사를 찾아가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환상의 괴리에서 오는 허망함에서 현실에서의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도 등한시하고 괴로운 삶이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속의 쾌락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생명파 시인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의 깃발이 있죠. 이 깃발이라는 작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그래서 깃대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실. 현실이 있는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괴리감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유치원의 깃발이고 또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는 작품도 이 추천이 그네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속에서 현실의 어떤 억압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그녀의 상황이 딸의 사고로 이루어지고, 딸은 무사했지만 딸이 진료 중이던 그때 죄책감으로 빠진 그녀가 남편에게 자신의 꿈속의 외도 사실을 고백해요. 꿈속에서의 외도. 자, 이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죠. 꿈속이라고 하지만 팡레의 남편 역시 그녀의 외도로 인해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정당했고 팡레를 용서하지 않고 딸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남편은 그녀의 욕망을 갈구하는 자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녀를 순종적인 아내, 또 엄마로서의 역할만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죠. 우리 옛날에 보면 이 동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종지도라는 말 쓰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노후에는 자식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페이트리아르크라고 하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자 팡레이는 아이를 찾아 헤매고 경찰은 아버지가 데리고 간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그녀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욕망 표출이 금기되죠. 가부장제에서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이런 것들은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나서 타자로서의 자신마저 부정당하는 이야기고요. 위계질서, 우리가 이제 이 위계질서를 하이어랄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이어랄키를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위계질서죠.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앙리나 감독의 스프링 타이드의 창작 배경은 밝힘에 있어서 가족 안에서의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헌신적이고 다정하고 모성애가 숭고한
이런 게 아닌 다른 형식의 엄마도 있을 수 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모두 엄마가 아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걸 이제 르포르타지라고 그래. 르포르타지.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주인공 귀젠보의 엄마 지믹난의 모녀 관계와 주인공 괴젠보의 딸 고완팅의 서로 다른 모녀 관계에 집중하면서 모녀 관계 속에 모순되는 고젠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스프링 타이드의 내용이죠. 고젠보. 그래서 모녀 관계에서의 고젠보가 어머니 지믹난에 의해 규정된 억압받는 타자라는 거죠. 그렇죠? 지믹난이라는 어머니 그리고 이 고젠보 모녀죠.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년의 미혼모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 용감하고 정의로운 여성이죠. 기자라는 직업은 분노를 표출하는 출구가 되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기사도 쓰고 자유로운 생활, 사상, 연애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의 80년대 이후의 어떤 를 대표한 여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모성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젠보의 어머니 지믹나는 모성애를 목권으로 왜곡을 합니다. 이 모성애라는 것을. 어머니의 권리.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딸 고젠보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강한 위압감으로 집안 분위기도 장악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말로 자신의 딸 고젠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외부인 앞에서도 이어져요. 그래서 고전부와 딸 그 고한팅의 사이를 또 이간질 하죠. 그래서 미혼모인 딸을 조롱하고 영화 중반에 손녀인 이 손녀가 이제 고한팅이죠. 이 고전부의 딸이죠.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고전부의 엄마 입장에서는 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녀 고한팅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마 고전부가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려 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에 부합하지 않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또 여성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진믹난의 일종의 과장된 그렇죠? 이 어떤 인물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정 자체가 상당히 과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지명나는 기자로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이 고전부의 직업적 행위를 국가를 의미하는 행위로 또 치부를 하죠. 그래서 고전부는 개혁개방 이후에 성장한 그 세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영화 초반에 그런 부도덕한 교사를 규탄하는 장면에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거침없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 논문을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서는 이 영화에 와 관련된 또 논문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영화가 바로 이제 송 오브 스프링이죠. 그래서 스프링 타이드에 서사했던 모녀 관계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대신에 두 노년 여성의 삶, 두 삶과 모성애를 담은 그러니까 모성애를 담은 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알츠하이머, 일종의 알츠하이머라는 게 치매죠, 치매. 이 알츠하이머죠. 이 독일의 의학자인 알츠하이머가 발견했다고 해서 알츠하이머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서사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영화에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일종의 치매를 의미하는 거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스릴러 영화의 자극적 캐릭터 설정이 있어서 극대화를 사용하죠. 우리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경우도 원신영 감독이 썼는데 그런 스릴러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리나 감독은 알츠하이머병을 그게 서사로만 푼 게 아니라 독특한 서사가 좀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병을 극적 장치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 중에 딸 평지 전에 알츠하이머병 발병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이죠. 평지 전. 그래서 그때 평지 전이죠. 그런 시점에서 돌봄의 주체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 역할 이런 걸 하고 있죠. 또 돌봄을 받던 85세 엄마 장희주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각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돌봄을 주는 주체인 엄마로서 역할이 전도돼요. 이를 통해 서사의 초점이 딸에서 노무로 옮기는 거죠. 단순히 엄마와 딸이라는 생물학적 관계를 벗어나서 어머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노년 여성의 삶을 또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남성의 부재가 인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특히 드라마, 특히 영미 드라마 이런 데도 보면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심적인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페미니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이게 이제 많이 영미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성의 부재가 인물에 미치는 영향, 이 가족의 구성이죠. 남성의 부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남성의 부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의 부재는 역할로서의 부재와 실질적인 존재적 부재를 포함을 하죠. 롱잉 포 더 레인에서는 남편이라는 가족 구성원 존재하나 전업주부인 주인공 팡레이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 후반부에서는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린 인물이죠. 스프링 타이드와 송 오브 스프링은 순수 여성으로 이루어진 모계 가족, 후자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 이제 롱잉 포 더 레인에서는 남편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실제하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외부의 시선에서 팡레의 가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의 표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팡레이의 남편은 팡레이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로 팡레이의 아내로서의 존재감을 상실시키는 역할도 하게 됐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팡레이의 성적 욕망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계 가족에서의 모녀. 모녀가 이제 또 중요하죠. 어머니의 딸. 그래서, 어, 이 영화 속의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 지믹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3대 모계 가정에서 남성 대신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딸과 손녀를 돌보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미권에서도 이제 펄슨이라고 하면 사람이죠. 이 펄슨이라는 말도 분석을 해보면 써니 아들이죠, 아들. 퍼가 보면 마다죠. 아들마다라는 의미로 써요. 우리가 퍼도터라는 말 쓰지 않죠? 사람을 쓸 때. 그래서 상당히 이 영미의 그런 특히 영어의 언어도 보면 상당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부지한 남성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 거젠보에게 부재한 남성은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기억 속 아버지는 자상하고 이상적인 아버지고 그에 대한 그녀와 지명난에 엇갈린 기억이 두 모녀 갈등에서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죠. 음, 음.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부재, 남편의 부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전통 가족 체계의 초월 이런 것들도 등장하죠. 특히 송 오브 스프링은 영화 전체 남성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전작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두 모녀가 서사의 중심이 있죠. 아버지를 잃은 가족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부재의 대체자로서 강한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 특히 아버지가 없으면 강한 어머니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강한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펑지전에게 있어서 아버지 죽음에 얽힌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의 일부로서 아버지가 그냥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펑지전은 평생을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고고학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정리해서 출간하는 일을 하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속죄, 자신을 위한 구원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장위지죠. 장위즈, 어머니가. 장이지가 이제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남편의 부재는 배우자의 상실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먼저 떠난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타자에서 자유로운 주체로가 또 나오죠. 이 시모누 드 보부아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의 윤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죠.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실존 조건 하에서 개별적인 실존 주체로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주체성이 있는 존재 플러스 후의 말. 존재는 being이죠. 실존 existence. 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와 주체성이 합해진 게 실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타자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독립된 주체성도 획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가 그 팡레이의 꿈속 환상이 11번 나오는데 두 번의 꿈을 제외하고 억압된 성적 욕망의 표출이죠.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도 상당히 성적인 것으로 이제 많이 모든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정주 시인의 헤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야기체시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벤이라는 남편이 배를 타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하루는 이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외할머니 댁에 마당까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과의 조우, 만남,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서정주의 헤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또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죠. 서사에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스 앤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의 법칙.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죠.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없다는 거, there is no 연기가 없다는 거죠. 불이 없으면. 그런 말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롱잉 포 더 레인 같은 경우는 팍레이가 사회에서 만든 여성이라는 타자성 속에서 성적 욕망 획득을 통해서 억압받는 타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리나 감독은 노라를 수용을 하는데 노라는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신여성, 여성의 방의 시초, 각성한 개인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깨달음, 각성, 레코니션. 이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체제 속에서 갇혀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노라가 자신의 남편의 인형이 아닌 주체적 인간인 사실을 깨달으면서 집을 떠나죠. 인형의 집에 보면 그런 것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인형의 집에 노라와 차이가 있죠. 약간은 인형의 집과 노라와. 그래서 이 판례의 경우는 사회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무의식을 통해 발견해요. 타자에 의해 갇혀있던 그런 가정에서 벌어졌지만 스스로 욕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자화와 동일시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스프링타이드의 어머니 지명란은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약간 삐딱한 모성애를 많이 보여줍니다. 약간 모성애는 모성애인데 우리가 삐딱하다는 거죠. 지빅란이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회가 그녀에게 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특히 이제 거젠보의 모습은 어머니 지빅란의 목권 행사의 피해자죠. 어머니가 이제 목권, 엄마의 권리, 그래서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어머니에게 침묵해요. 또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거지앤보는 가족 안에서 타자의 굴레를 벗어나게 돼요. 그런 내용이 또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역할이 또 재구성이 또 나오죠. 재구성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 오브 스프링에서 타자의 자리에서 주체로 거듭난 인물이 85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85세 상당히 노령이죠. 장위지. 85세의 어머니. 그래서 딸 펑기전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탈 평기전을 돌보기로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과 상징과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오브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양리나 감독이. 오브제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object죠, object. 대상.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물은 현실과 환각을 연결하고 인물의 정신 상태를 예고하고 주제, 또 결말 물로써 응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죠.
가스통 바술라르도 상상력을 잘 끌어내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물을 또 언급하거든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 물은 생명, 죽음. 그래서 생명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범위가 제한된 물 같은 경우, 롱잉포더 레인에서 물은 범위가 제한된 물, 수족관, 저수지 등 위험하고 불안함의 암시죠. 주인공 팡레이가 갇혀 있는 물처럼 가정의 속박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족관에 이제 이 펑레이와 딸이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터널형이죠. 수족관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이제 아쿠아리움이라고 하죠. 아쿠아란 말 자체가 물을 의미하거든요. 수족관은. 그래서 모녀를 에워싸고 있죠. 터널형. 그래서 모녀가 수족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딸을 찾으면서 팡레이가 울부짖는 장면이 그녀에게 다가올 위험을 또 암시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물은 욕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 물방울 소리가 배경에 들리죠. 그녀의 꿈이, 팡레이가 꾸는 꿈이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흐르는 물도 있죠. 흐르는 물. 스프링 타이드, 춘조에서 물은 흐르는 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바슐라르가 이야기하는 흐르는 물의 특징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유동성. 흐르는 물이니까 그 잔잔하게 흐르는 물은 생명과 에너지의 의미를 담고 세차게 흐르는 물은 역동적이다.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동적. 우리가 정적인 건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틱이라고 그래요. 스테이틱. 정적인 거. 그래서 이 영화의 춘조는 위흥물의 저주 서간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춘조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사리라는 말로 번역돼 스프링 타이드. 밀물과 썰물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 자연 현상 하나로 밀물과 썰물의 큰 차이로 인해서 기세가 아주 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는 게 고젠부의 감정을 대변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표출하지 못한 걸 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감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이 고젠부의 정욕과 자의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활한 물이 있는데, 송 오브 스프링에서 물은 광활한 물이에요. 영화에서 넓은 호수, 강, 바다의 전경을 통해서 넓게 트인 물을 주로 담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예, 어머니 장위진은 현실에서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이 펑지전은 폭력적 모습으로 엄마를 떨쳐내죠. 두 모녀가 비에 흠뻑 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비되는 표정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논문을 보면 이 송 오브 스프링에서 바다는 엄마 장혜주가 85세라는 고령의 몸이지만 딸을 위한 모성애로 당당하게 풍파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꿈과 환상이죠. 음,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꿈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실현되지 않은 욕구가 실현되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이제 보죠. 홍상수. 그래서 꿈이나 초현실주의 기법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홍상수 감독도 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현실의 도피처일 수 있죠. 이 꿈이라는 게. 롱잉 포 더 레인은 춘몽에서 말해주듯이 꿈이 중요한 서사를 차지하죠.
봄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달콤할 것 같은. 그래서 이 팡레이의 꿈은 정사 장면이긴 하지만 팡레이의 숨겨진 욕망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팡레이가 꿈속의 외간 남자 외도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팡레이의 장소가 이제 여러 장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덟 번째 꿈의 장소가 바로 산속이에요, 산속. 꿈의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녀의 딸이 사고 나기 직전의 꿈으로 팡레이와 꿈속의 남자가 마른 낙엽 위에서 정사를 나누죠. 동양적 꿈의 해석에서 마른 낙엽은 운기가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태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또 자아를 드러내는 게 자아 표출이죠. 그래서 이 스프링 타이드에서는 초현실적 상징과 은유적 연출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거 하는 것은 A는 B죠. 그다음에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A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붉은 옷의 여인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그것은 이 귀젠보가 엄마인 지믹남과 강가에서 왕씨 아주머니의 유해를 뿌리는 장면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붉은 옷의 여인은 강 한가운데서 귀젠보를 바라보며 머리를 감는 모습, 이런 경우도 등장하죠. 물이라는 건 정화, 그리고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염소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 서양의 종교적 상징으로 서양에서는 마귀 악말도 의미하기도 하죠. 검은 염소라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의 그리움. Song of Spring 같은 경우는 마마, 엄마라고 그랬죠. 꿈과 환상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고 있는 펑시전에 의해서만 발생되고 환상은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양리나 감독의 여성 3부작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장체성. 그래서 양리나 감독은 무용수, 배우, 다큐멘터리 감독 등 여러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성 캐릭터도 많이 쓰게 되었고 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가족관계 이런 것들도 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5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런 갈등에 대해서 모녀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고 3장에서는 오브제를 반복한다고 했죠. 물체들, 대상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6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66쪽으로 가보면 이런 물과 관련된 여성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물은 죽음과 구원과 정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산에 가서 자연을 만들려면, 자연을 가꾸려면 연못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음, 연구를 했는데, 본구에서 다룬 가족관계 안에서 요인이 아닌 다른 많은 외적 요인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양리나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잘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